자, 북한 핵 요격 문제, 과학적인 문제가 하나씩 가라앉습니다. 오늘은 방사능 문제가 또 거론됐습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드 전자파의 진실 관련해서 저희가 연세대학교 교수를 만났거든요. 저희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증균 기자. 오늘 이제 국회에서 취재하다 왔는데요. 오늘도 총리와 국방장관 상대로 고강도 질의가 계속 이어졌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틀째 사드와 관련된 국회 긴급 현안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야권에서는 이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사드의 위험성, 부적절성 이런 것들을 질의를 했고요. 새누리당에서는 사드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 불안정성 이런 것들을 다 괴담 아니냐 이러면서 정부 측을 옹호하는 그런 현안 질의 답변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정훈 편집위원 앞으로 저희가 모셨는데 사드, 핵, 방사능, 요격, 낙진 이런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새누리당 민경욱 의원이 방사능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 장면 저희가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북한에서 발사된 핵탄도 미사일을 상주에 위치한 사드 기지에서 탐지해서 요격을 한다면 낙진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겠습니까? 그것도 무서운 일이 될 텐데요. 핵무기를 탑재한 적의 미사일이 날아왔을 때 그것을 배척고도라고 하는 개념 10km입니다. 그 이상에서 요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과학적으로 볼 때 핵무기의 효과가 지상에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핵 분열이 되기 전에 이제 쏴서 예. 마치기 때문에 예. 핵에 따른 방사능 낙진 같은 피해는 없다 이 말씀이시군요. 예. 방사능 낙진 피해가 없더라도 폭파된 미사일의 파편 같은 것이 떨어지진 않을까요? 미사일 파편 같은 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떨어지겠습니다만은 핵무기가 무기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정훈 편집위원, 저 얘기는 뭡니까? 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 우선 좀 옛날 얘기부터 하면은요. 네. 옛날 미국과 소련이 솔트라고 하는 전략무기 제한협정, 이어서 스타트라고 하는 전략무기 감축협정을 맺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이 곧 위협에 처하게 되는데 그때 미국에서 뭘 만드는가 하면 소련서 쏜 핵미사일이 대기권 바깥으로 나서 날아오면은요. 네. 미국도 핵미사일을 쏩니다. 네. 그래서 우주에 가갖고 미국의 핵미사일이 먼저 폭발합니다. 우주에서. 네. 그래서 네. 그 열과 화력으로 상대방 미사일을 녹여버리는 거죠. 네. 이것을 ABM 조약이라고 합니다. 아하. ABM은 Anti Ballistic Missile Treaty입니다. 그래서 네. 상대방 미사일 날아오는 걸 내 핵미사일로 쏴갖고 맞추지 못하죠. 워낙 네. 기술이 딸리니까. 근데 터트려가지고 반경을 다 녹여버리니까 녹는 이게 ABM 트리티인데요. 이게 이제 MDA 시작이고 이게 스타워즈의 개념입니다. 네. 핵미사일을 우주에서 터뜨려서 근처 걸 다 떨어뜨리는가 날아오는 하면 핵미사일을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사드는 정확하게 때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시작이었는데 이 스타워즈를 걸면서 소련이 이제 그걸 못 따라오니까 붕괴가 되는 건데요. 이 ABM 조약에 대해서 그다음에 문제가 된 게 네. 우주 상공에서 핵오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구에 피해를 주느냐 아니냐 논란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ABM 조약을 없애야 된다, 말아야 된다, 조약이 굉장히 시끄러운데 현재는 미국이 이걸 거부해서 없어진 상태로 보셔야 됩니다. 자,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이걸 놓고 평안북도의 온천군에서 발사했다고 칩시다. 네. 그럴 때 미사일 날아간 것과 우리의 성주의 사드 요격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게 이제 발사가 되면은 근거리로 올라가니까 고각으로 올라가겠죠. 높이 올라가서요. 네, 지난번처럼 한 1413km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한 성주나 이쪽으로 올 수 있겠죠. 평택으로 오게 되면은 이제 보통 이 지상에서 바닷면에서부터 100km까지를 대기권. 네. 그 바깥은 우주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통과할 때쯤 마하 10, 마하 10쯤 될 거라고 봅니다. 음극속의 10배죠. 네, 굉장히 빨리 내려오죠. 그러면 과거 개념이라면 이게 우주에 올라갔을 때 미국의 ABM을 쏴서 여기서 터뜨려서 핵과 핵으로 녹여버리는 게 ABM인데 예. 이게 이제 오염이 된다는 문제가 있고 미국도 이제 그걸 느껴갖고 개발한 게 그러면은 가서 정확하게 맞춰버리자. 네. 직격이죠, 직격. 네. 영어는 hit to kill 개념으로 만들어서 처음 나온 게 팩3입니다. 네. 그 팩3는 이 거리가 짧으니까 거기다 연료통을 더 붙여가지고 이제 사드 개념이 나오는데 이거를 어디서 맞추느냐. 네. 이 대기권 바깥에서 맞추면은 이 낙진이 여기 떨어질까 어떨까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이때 이 사드나 팩3는 앞부분에 화약이 없습니다. 네. 즉 탄두가 없이 쇳덩어리만 그냥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네. 맞추면은 상대방을 정확하게 딱 맞춰버리면 올라가는 속도는 마하 2에서 3 정도, 내려오는 네. 건 마하 10 정도 되니까 속도 에너지가 너무 커서 여기에 있는 방사능 물질이 탈버릴 거라는 계산이죠. 그런데 지금 이 얘기 민경욱 의원이 질문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사드가 있어봤자 사드를 써야 되는 그 상황이 되면 우리가 요격을 하더라도
방사능 낙진이 죄다 우리 머리 위로 떨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다 죽는다. 그러니 사드는 무용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요격을 해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우주 공간에 폭발시켰을 경우하고 네. 핵분열이 일어나서 핵폭탄이 터졌을 경우하고 네. 피해가 아마 수억 분의 1일 겁니다. 수억 분의 1. 그러니까 핵분열이 일어나려고 하면은 딱딱한 용기에 쌓여 있어야 되거든요. 네. 정 가운데는 한 3 내지 4kg 정도의 플루토늄이 있고 그다음에 기폭장치가 한 7, 80개 있고 네. 밖에 딱딱한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사드가 때렸기 때문에 용기가 네. 깨졌거든요. 네. 용기가 깨지니까 결국은 고철 덩어리하고 핵물질만 남습니다. 네. 핵물질이 뭐 100km 상공에서 퍼진다. 네. 핵물질의 양의 3, 4kg라는 것은 네. 비중이 굉장히 무겁거든요, 이게요. 네. 그러면 그게 양으로 봤을 때 우리 보통 가장 작은 콜라병, 네. 콜라 캔 네. 정도밖에 부피가 안 됩니다. 아. 근데 그게 또 분말로 됐거든요, 분말. 그래서 분말이 우주 공간에서 팍 퍼지는데 네. 아마 그게 100km 상공에서 퍼져가지고 인체에 피해를 주려면 굉장히 힘들 겁니다. 자, 그러니까 콜라 깡통 정도에 들어있는 방사능 물질 가루가 터진다. 그러면은 저 100km 상공에서 터진 그 방사능 물질이 퍼져나가겠네요. 네, 그겁니다.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핵폭탄이 날라와서 우리 상공에 터지면은 굉장히 낙진 피해와 오염이 많이 됩니다. 이거보다 좀 더 피해가 적은 게 우주에서 상대방 미사일을 핵미사일로 맞춰갖고 녹여버리면은 피해가 적습니다. 그거보다 더 적은 게 뭔가 하면 상대방 핵미사일이 들어올 때 여기서 사드나 팩3가 올라가서 운동 에너지로 맞춰버리면 네. 엄청난 화염과 에너지가 나오면서 네. 방사능 물질이 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낙지는 떨어질 수 있어요. 저는 제로라고 안 봅니다. 근데 네. 앞에 세 가지 경우 우리나라에 떨어졌을 때 우주에서 했을 때보다 이게 가장 피해가 적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히트킬 개념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게 굉장히 높은 상공이잖아요. 제트 기류도 하늘에 흐를 것이고 그겁니다. 이게 한반도 밑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 날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운동 에너지가 쾅 하면서 엄청난 폭염이 나면서 태울 거고요. 그다음에 뭐 비행기 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트기류도 흐르고 여러 가지 공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게 확산이 되면서 우리 왜 잉크방울을 바다에 떨어뜨리면 그 흔적이 남나요? 네. 요만한 대접에 떨어뜨리면 표시가 나죠. 네. 대접에 떨어지는 게 한반도에 떨어지는 거. 그다음에 네. 큰 대야를 놓고 하는 게 아마 여기서 맞추는 거 우주에서. 네. 그다음에 이거는 뭐 바닥까지 떨어뜨리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럼 제로가 돼야만 안전하다고 하게 되면 그건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과 소련이 핵실험을 한 게 대기권에서 한 게 한 100여 회가 넘기 때문에 네, 네. 방사능 물질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미 떠돌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가 아닐까 추측입니다. 이건 아직 한 번도 실제는 안 해봤기 때문에 모릅니다. 김정범 교수님, 그러면요. 네. 이렇게 만약에 사드가 배치됐고 북한이 핵미사일을 쏘았고 우리가 성공적으로 요격을 했다면 잘 됐을 경우에는 핵물질이 전 세계로 흩어지고 그렇게 사드를 반대한 중국으로도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네. 그 물질이 아까 말씀한 대로 만약에 타버린다 그러면 네. 이제 그 기화된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멀리 퍼지겠지만은 만약에 타지 않고 그냥 용기만 깨져서 확산된다 그러면 대략 제가 볼 때는 우리 한반도 전역에 네. 확산된다고 봐야 되니까 그 피해 자체가 네. 우리가 엑스레이 한번 찍는 정도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요. 국방장관이 예전부터 솔직하게 얘기를 했죠. 사드를 한 포대 들여와가지고는 한반도의 남쪽, 대한민국을 다 방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수도권은 좀 배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야당 의원은요. 북한이 미사일을 높게 쏴서 서울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국방장관에게 질문했습니다. 그 사이 오간 대화를 저희가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무수단을 가지고 북한이 고각 발사를 했죠. 서울을 공격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북한이 정신이 제대로 있는 사람들이라면 무수단을 고각 발사를 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근데 왜 그런 실험을 했죠? 무수단의 제정신이 아니어서 사거리가 그런가요? 3,000km, 3,500km 나가는데 그렇게 하려면 일본 열도를 지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동미사일도 2014년에 고각 발사를 했죠. 이때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노동미사일의 사거리를 단축해서 쏜 것으로 볼 수 있고 북한에서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160km 이상 고도가 올라갔고 초고 속도가 마하 7 이상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하 7쯤이면 패트리어트 3로는 요격이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수단도 그리고 노동도 스커드도 다 고각 발사할 수 있습니다. 뭐 무수단을 고각 발사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사드가 현재 위치에서 제한됩니다. 아까 북한이 제정신이라면 그렇게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상대하시는 북한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북한이 여전히 서울을 향해서 고각 발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특정한 상황을 고려해서 그런 준비하죠. 일상적인 경우만 대비합니까? 전쟁 상황은 여전히 굉장히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고 마찰과 갈등 요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무기 체계 하나가 모든 것을 다 100% 막는다고 그렇게 장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무기 체계든지 최적의 그러한 방해 범위라든지 이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지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저 야당 의원 얘기는 북한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드를 한 포대 더 들여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네, 저도 그렇게 들리는데요. 네. 국방부 장관께서 이제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네요. 아, 왜 그렇죠? 북한이 언제라도 우리 수도권에 대해서 노동미사일이든 무수단 미사일이든 고각 발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페이트를 3 가지고 네. 못 막는 게 아니고 성공 확률이 약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각 발사를 해서 속도가 빨리 떨어져도 탄도만 정확히 계산을 하면은 네. 먼저 미사일이 가서 예측을 해서 기다리면 되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맞출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성공률이 조금 떨어진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네. 이제 자꾸 우리 방어만 생각하시는데요. 축구할 때 최고의 공격이 최고의 방어죠. 최고의 수비가 공격인 거죠. 뭐 수비 말고 공격. 공격하면 우리 수비할 필요 없지 네. 않습니까? 북한이 여기서 이렇게 태를 해갖고 미사일을 세우지 않습니까? 네. 이때 쏴버리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이라크 전쟁 이후의 세계 전쟁은 이렇게 기립을 하게 되면은 네. 기립을 시키게 되면 레드라인을 밟았다라고 네. 해서 공격을 해도 문제가 없는 침략 전쟁이 아니라는 쪽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북한이 지난번 포병국이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위임에 의하여 뭐뭐뭐 하겠다 그랬습니다. 네. 위임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통수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목함지뢰 사건 때 대통령이 전군 특방명령을 내렸는데 네.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한 인사권 같은 거는 육군총장이나 군정권 아니면 인사참모한테 다 위임이 돼야 되는 거고 네. 가장 중요한 건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전을 할 때 북한이 이걸 세운다는 판단이 될 때는 네. 사드 부대에 아마 미군 사드 부대에 대위 아니면 소령이 올 겁니다. 이 친구한테 모든 방어의 전권을 주는 거, 위임하는 겁니다. 우리는. 네. 그리고 우리 현무 미사일이나 우리 공격 부대가 있으면 거기다가 자체 판단으로 위임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때리게 되면 되는데 이 때리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미국이 이제 이 미사일이 발사될 때 네. 이게 우리나라에 떨어질 때 그걸 맞추면 낙진이 만에 하나라도 한두 개 떨어지겠죠. 네. 저는 뭐 인명피해는 없다고 보지만 이왕 떨어질 거 이북에 떨어뜨리면 어떻습니까? 네. 이게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레이저를 비행기 뛰어났다 레이저를 쏴버리면은 네. 그때 속도가 느리거든요. 올라갈 땐 천천히 올라가죠. 네, 맞추기도 좋죠. 네. 그러면 이게 떨어지는 이게 부스팅 페이스 인터셉터라 그래가지고 미국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레이저로 쏘는 건데 그런 개념을 하는 것도 우리 ADD 국방과학연구소가 배치를 하고 해서 네. 그렇게 풀어야지 지금 저 질문처럼 이게 뭐 제로가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방어로만 가면 안 됩니다. 따라서 한국군을 공격할 수 있는 부대로 위임을 해주는 게 대통령은 해주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오늘 방사능에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역시 사드 전자파가 완전히 다 가시지는 않은 거거든요. 실제로 오늘 국회에서 그 총리와 장관을 상대로 한 긴급 현안 질의에서 여당 의원 중심으로 이런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내가 그 전자파를 직접 맞겠다. 내가 참여도 직접 맛보겠다 하면서 여당 의원들이 나섰습니다. 그 장면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사드가 배치돼서 거기 들어가게 되면은 제가 제일 먼저 그 레이더 앞에 서서 전자파를 이것이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 몸으로 직접 시험해서 장관님께서 사드가 배치되면은 제일 먼저 레이더 앞에 서서 전자파를 몸으로 시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이 변함이 없습니까? 변함이 없습니다. 저 역시 장관님과 함께 그 시험에 동참하겠습니다. 장관님의 진정성을 믿기 때문입니다. 네, 저도 정부를 믿고 또 성주 주민들을 안심시켜드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그 앞에 잠깐 서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불충분하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농작물에도 안전하다는 걸 증명하는 의미에서 그 앞에서 맛있는 성주 참외도 좀 깎아 먹고 남은 참외는 참외 좋아하시는 우리 어머니도 좀 가져다 주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저는 그 인체에도 무해하고 농작물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과학으로 설명해야 될 것이 이제 설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나서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 성주 출신 국회의원 이완영 의원이 그렇게 올라온 게 이게 엉터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정치하시는 분들이 큰 거를 봐주셔야지.
지금 사드에 의한 전자파가 지금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가니까 지금 방사능 얘기로 좀 돌리고 하는데요. 이번에 그 우리 기자단 괌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이제 우리 여러 갔다 오신 분들이 저한테 얘기해 주는 게 뭔가 하면 네. 우리 기자들이 가니까 괌에서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괌 현지 기자 3명하고 괌에는 상원 의원이 없습니다. 정식 주가 아니고 네. 하원 의원이 하나 따라왔대요. 따라와가지고는 미국 하원이요. 미국 괌 지역이죠. 한 명이 네. 있겠죠. 그래서 와서 처음에 이 친구들이 뭘 얘기하는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한국에서 이 괌을 방어하기 위해 배치한 이 사드를 한국이 가져가려고 떠드는 거 아닌가 하고 뺏어가는 줄 알았다 그 얘기죠. 뺏어가는 줄 알고 왔답니다. 근데 네. 그게 아니고 한국 기자들이 하도 두려워하니까 어이가 없어 했고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같이 갔던 우리 관계자들이 창피해갖고 혼이 났답니다. 그래서 사드 문제 전자파는 끝났고 이제 저 방사능 문제가 나오는데 방사능이 저렇게 낙진이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히트킬 개념으로 사방으로 흩어지니까 이미 지구상의 숱한 핵심으로 나와 있는 방사능 정도, 네. 그 정도 거의 문제 엑스레이도 안 되는 네. 그 정도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자, 실제로 그러나 성주 주민들 어제 이완영 의원이 국회에서 질의할 때 방청석에 계셨잖아요. 실제로 그 질의 전후 상황에서 경북 성주의 지역구를 둔 의원과 또 김천의 지역구를 둔 이철우 정보위원장이죠. 두 사람을 향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 장면 보겠습니다. 성주 처리하고 그러면 김천으로 가면 받아들이겠어요? 아니 나이가 그런 이야기 하려고 왔는 게 아니고 그러면 무슨 말씀하시는 거세요? 힘든다고 고생한다고 왔잖아요. 국방부 장관이나 국무총리나 와가지고 같이 살자는 겁니다. 그 밑에서. 나는 그 밑에 200m, 300m 그 밑에 살고 있으니까 이장님 집 지져라. 예, 집을 내쳐주겠습니다. 오면은 그 사람들 오면은 가족 새끼 다 들고 와 산다 그러면 내가 집 지주겠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와 살자는 겁니다. 아직도 불신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동영 차장. 일단 뭐 간략하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예, 괌에서 사드의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6분 동안 측정을 해보니까 평균치는 0.0003 와트 퍼 제곱미터. 인체 유해 수준은요 10와트 퍼 제곱미터인데 전체적으로 따져보면은 정말 미미한 0.007% 수준이니까 인체 영향이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드와 우리 가전제품을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집에 이제 전자레인지도 있고요. 전기장판도 있고 휴대전화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전기장을 쭉 측정해 봤거든요. 숫자를 좀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네, 전기력이 미치는 값, 전기장 측정 값을 오늘 그 관계기관에서 공개를 했는데요. 전자레인지, 텔레비전, 노트북 컴퓨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제품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유해 기준에 비교하면은 0.01, 0.0007, 0.01%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미미한 전기장이 나오는 것으로 측정이 돼 있습니다. 자, 전기장 측정값은 그랬고요. 자기장 측정값 한번 보겠습니다. 뭐 자기가 미치는 값이라고 하는데요. 자기장 측정값 역시 25.7에서부터 0.001에 이르기까지 정말 인체 유해 기준과 비교하면은 뭐 거의 뭐 눈에 띄지도 않는 수치가 검출이 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자, 유해 기준에 미치지 않은 비중을 보면 그 괌의 사드를 1.5km 앞에서 맞았을 때는 우리가 TV 보는 거나 노트북 컴퓨터 켜놓은 정도의 유해 수준밖에 없다는 얘기고 오히려 집에 있는 전자레인지가 30%니까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는데요. 그렇죠. 저희가 실제로 오늘 육종관 연세대 전기전자공학과 교수를 직접 만났습니다. 이분께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사드에서 측정한 것이 굉장히 기준보다 작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인체 영향이 있다고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다. 굉장히 미약한 전자파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일반인들에게는 특별히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저희가 인터뷰할 때 이제 육종관 교수께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셨거든요. 자, 일반 가전제품, 특히 이제 전자레인지와 사드도 비교해 주셨습니다.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전자레인지는 1kW 정도의 파워를 전자레인지 안에서 쓰는데 전자파가 새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나 임산부들은 전자레인지를 동작시킬 때 근처에 있지 말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낮은 전자파가 측정됐기 때문에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주 낮은 수준의 전자파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하는 연구는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자파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축적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네, 우리가 네. 연세백 교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듯이 네. 현재 사드에서 발생되는 그 전자파는 네. 인체에 거의 무해하다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네. 현재 우리가 전기장판 쓰지 않습니까? 전기장판도 쓰고 또 휴대폰도 쓰고 있는데 휴대폰을 쓰거나 전기장판에서 나오는 전자기파보다는 네. 사드에서 나오는 것이 훨씬 더 약하다는 것이 거의 증명이 됐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우려를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아까 이장님이 나오셔서 총리하고 장관 와서 살으라 그래 뭐 그렇게 얘기하셨는데요. 그분들이 네. 와서 살기는 좀 어렵고요. 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주에서 좀 땅을 내주시면은 그 사드 포대 앞에 일정한 상당히 좀 땅을 내주시고 한국군 부대를 위한 휴양소라든지 그런 우리 군 시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방공포병들이 전부 다 사곡댁에서 근무해요. 얘네들 겨울에 눈 오면 갇혀가고 꼼짝 못 하는데 좀 쉬어야 되거든요. 그런 공간으로서 그 상주 그 앞에를 좀 땅을 주시면 부대를 휴양소로 만들고 그 다음에 미국 친구들이 사드를 운영하는데 우리를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할 겁니다. 비밀 셀까 봐. 네. 우린 좀 캐기 위해서 가까이 부대를 붙여야 되니까 네. 상주 주민들이 좀 얘기 좀 어떻게 하셔갖고 땅을 좀 내주시면 그 앞에 우리 공군 방공포병 부대 하나 만들어서 휴양소 삼고 근무도 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국회에서 계속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야당, 특히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스탠스가 신중하다면 신중하고 애매하다면 애매합니다. 길진균 기자. 자, 김종인 대표 생각과 우상호 원내대표 생각이 좀 일치가 돼가고 있는 겁니까? 일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상호 원내대표가 김종인 대표에 힘을 실어주고 있죠. 지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는 사드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의원이 적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김종인 대표는 국익을 생각해서 실익이 있다면 반대하지 않는다라면서 사드 배치에 찬성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우상호 원내대표가 많은 반대하는 의원들을 설득을 하는 거죠. 나도 사드 배치에 반대하지만 원내대표인 나를 믿어달라. 이 김 대표의 대응 방향이 옳다라면서 의원들을 설득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네. 과정을 두고 이제 김종인 대표가 우상호 원내대표를 보니까 386 의원으로서 뭐 좀 정무 감각이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대선 주자로도 손색이 없다라고 이제 네. 사석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번 했다는 겁니다. 그럼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나는 사드에 반대한다. 그러나 김종인 대표의 뜻에 따르겠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도 역시 계속 애매하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은? 그렇습니다. 이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사드 배치가 필요한 것도 맞고 그렇지만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기 때문에 국익을 생각해서 야당이 반대만 하면 안 되니까 좀 시간을 더 벌면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자. 특히 정권 교체가 됐을 때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사드를 다시 폐지하자, 쫓아내자라고 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대응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라는 그런 김종인 대표의 목소리에 우상호 대표도 동의하면서 동료 의원들을 차근차근 설득해 나가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사드 논의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내일은 성주분들이 전부 다 서울에 올라옵니다. 대규모 시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야당인 국민의당에서는요. 우리는 왜 사드를 반대하는지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30분씩 연설을 한다고 합니다.